이번 주 수확한 제철 경제 이슈 맛있게 요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나라 안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문에 시끄럽고 밖으로는 압도적이죠. 트럼프. 네. 트럼프가 전 세계의 주요 뉴스를 다 빨아들이고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제품군을 대상으로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이고 이게 우리한테는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요. 네, 사실은 이제 관세를 무기화하고 관세 폭탄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공언을 선거 때 내내 했었습니다. 그리고 임기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이 멕시코와 캐나다에게 관세를 부과했었죠. 물론 이제 하루 만에 유예를 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이었는데 그거랑 약간 이제 양상이 바뀐 거죠. 이제 개별 품목들을 찍어서 국가가 아니라 품목에 해당하는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식으로 일단 2차전의 양상을 띠면서 이제 새롭게 발표가 됐는데 대표적으로 일단은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25%의 관세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이 철강 문제를 다뤄왔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가 사실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거의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FTA 국가 아니냐, 한국과 미국은. 그런데 갑자기 비관세에서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FTA를 명목으로 해서 우리가 협상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에 1년에 약 280만 톤 정도의 철강을 수출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264만 톤 정도는 비과세로 따로 물량을 떼어주겠다. 이른바 쿼터를 부여하겠다라고 당시에 협상이 됐었어요. 그게 2018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수출 물량의 거의 90% 정도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것으로 협상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은 뭐냐면 그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는 비과세 쿼터 물량에도 이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일단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그럼요. 예. 그러면 그때 했던 어떤 협상은 다 무효화되는 건가요? 쿼터제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일단은 그렇게 현재 이제 업계는 파악하고 있고요. 예. 시장에서 충격은 일단은 직접적으로 철강 업체들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주가에도 사실은 당일 발표 났을 때부터 이제 급락을 했고 지금까지도 약보합을 보이는 모양새로 봐서는 철강 업체에게는 이제 직접적인 피해가 당연히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동안 무관세였다가 이제 관세가 혹시 가시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숨겨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직접적인 철강 업체들에 대한 피해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미국이나 넓게는 캐나다, 멕시코까지 한 권역이니까 그쪽에 진출해 있는 수많은 우리나라의 사실은 제조업체들이 철강이 필요하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 국내에서 그쪽으로 수입을 해서 거기서 제조를 해서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구조거든요. 대표적으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요. 강판은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공장은 지금 멕시코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수입을 이제 한국 거를 해왔던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철강이 원가 25%가 이제 추가적으로 관세가 붙어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해당 업체들이 그 정도 원가 인상이 추가적으로 반영된 상황에서 조립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2차적으로 이제 원가 인상의 부담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죠. 그런 업종이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한 25개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이 일단 직접 피해와 2차적인 피해까지도 잉태하고 있는 그런 조치다라고 보면은 사실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아니 이렇게 봐야 그러면은 되겠죠. 그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나 이런 데서 고민을 하기로 그럼 아예 미국 걸 써서 가격을 좀 이 철강 쪽에 가격을 낮춰가지고 미국 철강을 써서 이게 만드는 것도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은 전체 생산량의 한 지금까지는 70에서 80%는 이제 자체 조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수요량 중에 7, 80%는 자체 미국산으로 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수입산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가격 경쟁력은 미국산보다 수입산이 낮고요. 특히 우리는 또 품질도 괜찮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장 미국산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또 사실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차
아예 맞춰서 사실 강판의 두께, 제조 품질들이 사실 맞춤형 이런 호흡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업계는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시나리오를 보면은 예를 들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차라리 우리가 미국 가서 제철소를 짓자라고 해서 패키징이죠. 현대차, 현대기아차와 현대제철 이렇게 해서 차라리 철강업체들이 미국으로 나가는 건 어떠냐라는 식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10조 원을 들여서 지금 공장 짓겠다 뭐 이런 거 언론 보도가 꽤 몇 달 전에 이제 나왔던 맞습니다. 걸로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왜 이번 트럼프 대통령 조치가 더 뼈아픈 구석이 있냐면요. 지금 사실 철강은 산업의 쌀이라고 하잖아요. 예. 철강이 있어야 건설도 있고 공장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제품도 있는 거라서 사실 국가 기간 산업인데요. 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철강 산업의 현황이 이 트럼프 충격을 받아들일 정도의 체력이 되지 않아요. 좀 심한 말로 하면 거의 역대급 침체기를 사실은 겪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철강 산업이 어렵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네. 중국 쪽에 지금 침체가 되니까 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지금 싼 가격 경쟁력으로 엄청나게 물량을 풀어서 우리나라 지금 뭐 포스코 이런 데서 일부 공장 가동도 중단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거의 정확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우리도 철강을 만들면 일단 우리 내수로 한 60%가 건설로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예. 건설업 현재 침체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수요처가 우리 철강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많은 부분 수출했었던 중국 시장은 자체적으로도 현재 침체 상황이라 중국에 있는 생산량도 시장에 소화를 못해요. 예. 그러면 중국 물건이 사실은 중국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세계 시장으로 거의 덤핑 수준으로 저가로 일단 세계 시장에 퍼지게 되고요. 우리도 우리 물건이 답이 없으니까 세계 시장에서 결국 활로를 찾아봤는데 중국과 직접적으로 이제 경쟁 관계에서 전 세계에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평균적으로 20% 정도 우리보다 가격 경쟁력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품질의 그런 파트가 아닌 분야에서는 중국과 사실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서 수출 시장을 뚫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앵커님 말씀처럼 우리나라도 사실은 포스코도 2개 정도 공장이 현재 문을 닫은 상황이고요. 현대제철도 1개 공장, 국내에 있는 공장도 사실은 이제 문을 닫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실 우리가 고로 제철소에 있는 고로는 예. 한 번 멈추면 다시 재건하는데 재가동하는데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잘 꺼지 않습니다. 오래 걸린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뭐 애국가 나올 때 항상 나오는 장면처럼 쇳물이 끓고 있는 게 산업이 잘 돌아간다는 상징 장면처럼 보여지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공장들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이렇게 문을 닫고 있다. 산업의 쇳물이 식고 있다. 이런 표현이 감히 가능할 정도로 침체를 겪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현재 관세 폭탄을 맞게 되면 사실은 활로가 쉽지 않은 그런 국면으로 간다라고 해서 우려가 커지는 거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2018년에 어쨌든 트럼프 1기 때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이게 결정된 거잖아요. 이제 쿼터제 263만 톤 맞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되나요? 우리나라랑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명령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면 저항할 수 없이 수용만 할 것이냐 이건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멕시코랑 캐나다도 관세 딱 맞자마자 24시간 안에 어떤 식으로든 하여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면을 세워주는 카드를 던져서 예. 국경에 10,000명의 수비대를 내내 해서 어쨌거나 딜을 맺었단 말이죠. 유예 조치를 한 달간 유예 조치를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국가가 전략을 가지고 사실은 협상을 임하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호주가 바로 이 철강 조치가 나오자마자 유사한 방식으로 카드를 던졌습니다. 뭐냐면 미국산 전투기 구매를 늘리겠다라는 카드를 던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예를 적극 고려한다라는 컨시더레이션 관련한 멘트가 나오면서 호주는 역시 재빠른 협상의 결과로 캐나다, 멕시코 사례처럼 또 하나 유예를 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일본은 얼마 전에 이제 총리가 미국에 방문해서 회담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예. 그런데 성과가 있네 없네 했는데 그 후속 조치로 직접적으로 이제 정부가 메시지를 날립니다. 그래서 철강 관련해서는 우린 다른 나라와 같이 취급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물밑 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도 이러한 방식으로 사실은 컨트롤 타워가 나와서 지금 이 산업계로 바로 직격탄을 맞는 것 앞에 국가가 방어막을 쳐주면서 우리 산업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컨트롤 타워 부재, 협상 부재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예를 좀 들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철강 업체한테 니네들 스스로 해결해라. 이거 가지고는 전략적 협상이 되질 않죠. 캐나다 사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관세를 맞으니까 국경 수비대를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관세 문제를 국경의 문제로 해결했고 호주도 철강 관세 문제를 전투기 국방으로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사실은 국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를 들면 LNG를 미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수입하겠다라는 쿼터를 늘리는 그런 제안을 가지고 협상을 만약에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LNG를 어차피 사야 되는데 미국으로부터 산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LNG가 미국에서 캐져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LNG 운반선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 배는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오겠죠. LNG 운반선은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하나를 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사이익도 얻는 카드를 던지고 철강은 철강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기 때 쿼터를 유지하는 협상을 한다든지 해서 이게 사실은 철강과 LNG, 철강과 자원 이런 식의 딜이 가능한 국가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협상 리더십 부재가 치명적이다. 골든 타임이 그냥 허송세월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업은 특히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맞습니다. 사실 중국하고 한국하고가 세계 양강인데 중국한테 배를 맡길 수는 없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좀 협상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방금도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특히 국방 관련해서 미국이 이제 적절한 함정 보유 대수를 현재 채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조선의 호재로 생각했던 게 그러면 추가 발주가 있을 건데 중국에게 보안 이유로 맡기지 못한다면 한국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해서 사실은 조선주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진 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자 또는 뭐 어쩔 수 없이 조선소를 지어서라도 우리가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조선 관련해서는 호재고 그런 카드를 이용해서 다른 쪽으로 협상을 하자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는데 예. 어저께는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더 나왔어요.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우방국에 한해서 해당국에서 제조하더라도 미국이 안보적인 제한을 걸지 않는 그런 특별법이 지금 현재 발의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미국의 조선소를 짓지 않아도 미국의 함정을 우리나라에서 지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조선이 굉장히 호재죠.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으로 반도체라든지 철강 관련해서 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 마은혁을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해가지고 아직도 지금 다투고 있다는 게 참 네. 답답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세수훼손 네.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뭐 세수 펑크라고도 얘기 났죠. 그러니까 이게 네. 계속 이제 그만큼 세금이 안 거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수훼손이 났는데 지난해에도 30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게 2024년도 이제 마감 장부가 이제 예. 발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입니다. 그 전해 2023년에는 56조 원 정도 맞습니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로 세수 결손이라는 것은 당초 예상했던 예산에서 세입이 차지할 거로 생각했던 그 금액보다 덜 들어오는 것. 이걸 결손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2024년도에는 원래 667조 정도가 들어올 거라고 예산해서 생각했어요. 예. 667조죠. 근데 실제 걷어보니까 거기서 30조가 덜 들어온 637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전년도에는 56조 세수 결손이 났고 작년에 30조 세수 결손이 나서 누적으로 보면 거의 87조의 세수 결손이 났습니다. 예. 근데 또 특이한 점은 이것은 예산 대비 덜 들어온 건데 절대량으로 보자는 거예요. 세금으로 들어온 국가 수입이 절대량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봤는데 이것도 재작년에 그 전년 대비해서 50조 정도가 덜 들어왔거든요. 예. 50조 더 됩니다만 작년에는요. 7.5조가 덜 들어왔어요. 그 전년보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적어도 저성장이니 뭐니 해도 그래도 성장 자체는 1%든 2%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활동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입이 그 전년보다 절대량이 줄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지표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것도 2년 연속으로죠. 그러니까 세수 결손도 문제, 예. 절대량 감소도 문제.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지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세금 관련해서.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두 가지 원인인데요. 하나는 이제
경기 침체의 이 불황의 늪을 피할 수 없으니까 법인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줄었고 작년에도 사실은 지금 법인세만 보면 15조가 결손 중에서 이게 절반이 법인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 하나가 원인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정부가 잘 얘기하지 않는 건 뭐냐면 2022년 말에 개정한 세법이 2023, 2024 계속 지금 적용되고 있잖아요. 예. 이때 대규모의 감세 조치가 사실은 실행이 됐는데 이 감세 효과로 인한 누적적인 감세량이 누적부분을 계산하면 약 80조 정도로 당시에 추산이 됐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해년마다 할부로 분할해서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치에 사실은 합쳐진 효과로 계속 세수 결손이 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와 감세 말씀하셨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이렇게 예상이 되면은 좀 감세를 하더라도 이 타이밍을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맞습니다. 막 대책 없이 막 세수 펑크가 나는데 감세를 해버리면은 그렇죠.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세 조치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측면에서 좀 안타깝고요. 근데 이제 방금 제가 법인세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어쨌거나 법인세가 줄어서 세금이 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법인세는 그동안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대기업 그래도 기업들 아닙니까? 예. 있는 데서 내는 부담이거든요. 또 방금 제가 감세를 얘기한 것도 감세에 지금 비판을 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부자 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게 되고 대기업도 세금을 덜 낸 거예요. 그럼 셀림을 누가 했을까라고 봤더니 우려하는 것처럼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냈습니다. 근로소득세가 근로소득세 비중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비중도 올라갔는데요. 예. 작년 마감 친 걸 보니까 절대값으로도 전년보다 1조 9천억이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는 확실한데 우리 직장인들, 맞습니다. 우리 지금 PD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세금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는 예. 대부분의 우리 직장인들 유리지갑들이 사실은 국가 살림을 오히려 그 빈틈을 메꿨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부가세도 조금 늘었는데 왜 늘었냐? 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니까 물건값이 올라가죠. 예. 물건값의 10%가 부가세니까 부가세가 당연히 늘죠. 부가세는 누가 냅니까? 대표적으로 소비하는 모든 국민이 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의 후과를 근로소득자들과 전 국민이 나눠서 현재 지탱하고 있다라고 해서 세금 구조의 왜곡이 사실은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숨겨져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국의 유리지갑들이요 일어나라 뭐 거의 이 수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또 걱정되는 게 지금 대선을 앞두고 네. 또 감세 얘기가 나와요 지금. 네. 뭐 민주당에서도 지금 상속세 완화하는 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감세도 할 수 있는데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이게 그렇죠. 이게 개선이 안 되면은 네. 이게 감세가 맞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습니다. 감세 관련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다 보면 재정적으로 압박만 가중시키지 현재는 앵커님 말씀처럼 감세에 관해서 다시 한번 스탑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타이밍이다.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한 가지 이제 문제는 왜 이렇게 계속 오차가 계속 나는 거야라는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세수 결손에서 작년에 난 오차율을 보면 마이너스 8.1%예요 예상보다. 그 전년도는 보니까 마이너스 14%고요. 또 그 전년도는 보니까 플러스 15%고 그 전에는 플러스 21%예요. 예. 어쨌거나 맞춘 적이 없어요 기재부가. 그러니까 더 왕창 더 걷던지 그렇습니다. 왕창 못 걷던지. 왕창 더 거두면 다행인가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가 않은 게요. 예. 들어올 세금이 있다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지출 계획도 세우질 못해서 주먹구구식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의 비효율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4년간 평균 오차율이 12%인데 독일 같은 나라는 5%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심한 말로 하면 독일보다 우리나라 기재부가 2.5배 정도 무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오차율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선택적 무능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정권의 영향을 받아서 네. 이렇게 알면서도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오차율에 해당, 그러니까 세수를 계산하는 모델을 선진화시켜라 이런 요구를 할 때마다 기재부는 우리는 선진화시켰다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모델이 선진화돼도 모델 안에서 들어가는 지표값에 정무적 판단이나 정성적 판단이 들어가면 아무리 모델이 정교해도 이상한 값이 나오죠. 예를 들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금 급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해에 1.6을 넣어야 되는데 2.0을 고수한다면 올해도 오차가 또 나죠. 근데 어차피 네. 이게 막 그런 거 해도 1년 뒤면은 다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속어를 쓸 뻔했어요. 예, 드러나잖아요. 이게 네, 좀 굉장히 답답하다. 예. 근데 또 게다가 지금 이게 세수 펑크가 나니까 지방 교부세 뭐 삭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불법이잖아요. 그 원민에 맞습니다. 빠지면은. 그럼 이렇게 세수 결손이 나는데 정부는 어떻게 버티고 있나 보면 하나는요. 불용 예산 그냥 안 써버리는 겁니다. 예. 이것도 사실 예산법상 위반입니다. 쓰기로 한 건 써야죠. 그러니까 불용으로 하나 버티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금 전용으로도 버티고 있고요. 그 기금 전용보다도 안 되는 것들 지방으로 보내야 되는 교부금을 안 보내면서 예. 근근히 이어가고 있고요. 그것도 안 될 때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 혼란한 상황이 빨리 정치적으로도 좀 해결이 돼야지 이게 앞으로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간 칼럼 박시동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